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예능 프로그램 PD 겸 음식 홍보 크리에이터 장칭아이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중국이 곧 세계의 중심이라는 말을 지겹도록 들으며 자랐고 실제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솔직히 말해 전혀 대단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땐 한국은 모든 문화를 죄다 중국에서 베껴가는 후발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 만드는 콘텐츠 역시 한국 거를 조금만 변형해도 그게 더 정통 중국식이라고 자신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프로그램이 유럽에서 크게 망신을 당하면서 그 지독한 사태로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인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건 본디 중국 것이며 한국이야말로 우리 걸 훔쳐가서 자기네 것인 척 포장하는 민족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길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중국 상하이 시내의 예능 기획사에서 일하다가 몇 년 전부터 직접 제작에 뛰어들었습니다. 의기양양했던 저는 한국에서 대박 인기였던 한 예능. 그러니까 유명 배우들이 해외에서 식당을 열고 외국인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봐도 별거 아니더군요. 심지어 음식도 중국식과 비교하면 오합지졸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도 금방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기획안을 중국 방송사에 내밀었습니다. 제목은 중찬팅. 말 그대로 해외에서 중국식 음식을 소개하고 중국의 뛰어난 문화적 우수성을 보여주자는 취지였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시청률도 꽤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즌이 반복될수록 저희의 준비 부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논란이 억울했습니다. 애초에 프로그램 콘셉트 자체가 한국 예능에서 따온 거라 하더라도 한국 쪽이 사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저는 지금도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중국 음식이야말로 세계 최고다. 한국 음식, 그건 다 중국에서 파생된 거다. 이런 제 주장을 방송 도중에도 종종 했지만 생각보다 해외 시청자들은 제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얘들은 아직 문화를 잘 모르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중국이 원조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요. 그러던 중 우리는 헝가리에서 이번 중찬팅 시즌7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유럽 박지에 중국 문화를 알린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속내를 까놓고 말하면 그냥 한국 예능을 베낀 이야말로 진짜 원조다라고 포장하려던 무대였죠. 처음부터 상황은 삐걱거렸습니다. 헝가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일단 현지에서 유명하다는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국 예능에서처럼 식재료 손질법, 메뉴 연구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 보였지만 저는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중국인이면 기본적으로 요리를 잘하지 않나. 설탕과 간장만 잘 쓰면 맛이 나올 텐데 뭐. 이런 안일함이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식당을 오픈하는 날이 왔습니다. 시즌이 꽤 진행된 만큼 출연자들도 어느 정도 경력자였지만 다들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 없이 현장에 뛰어들어 서로 불안해 보였습니다. 가장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황요명이 메인 셰프 역할을 자처했죠. 이 사람, 과거에 몇 차례 예능 요리 코너를 담당했던 적이 있어 시즌이 반복되었으니 이제 전문 셰프 뺨치는 실력을 갖췄을 거야 라고 저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최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첫 대형 손님은 중국어 학당에 다닌다며 단체로 온 유럽 학생들이었습니다. 헝가리인, 프랑스인, 독일인 등 다양해 보였지만 대체로 매운 음식은 좀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요청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중국 음식 하면 기본적으로 고추, 마늘, 기름이 듬뿍 들어가야 진짜지. 맵지 않으면 무슨 맛이 나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대놓고 매운 걸 주면 반발이 있을까봐 황요명에게 조금 달달한 갈비 요리를 만들어 보라고 시켰습니다. 한국 예능에서 인기 있었던 갈비찜 느낌을 흉내내되 우리는 당연히 원조는 중국 갈비라고 우길 참이었죠. 황요명은 평소대로 우당탕거리며 고기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설탕을 범벅으로 넣고 간장을 억지로 부었다 뺐다 해대는데 웬일인지 점점 팬이 타는 듯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불 줄여라고 제가 소리치니 황요명은 설탕을 좀 많이 넣어서 그래라고 어물쩡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고 소스는 시커멓게 굳어가면서 갈비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지경이 됐습니다. 이거 괜찮겠어? 하고 다른 여성 출연자가 물었지만 애매한 미소만 지으면서 먹어봤는데 좀 독특해. 그래도 중국식이야.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사실 시식이라고 해봐야 찔끔 맛보고는 표정이 일그러졌는데 방송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맛있다라고 대사만 치게 된 거죠. 결국 이 탄 갈비가
곧장 외국인 손님들 식탁에 올라갔습니다. 유럽 학생들은 처음에는 기대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는데 냄새를 맡더니 표정이 싹 굳는 겁니다. 서양 여학생 한 명은 아예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떤 남학생은 살짝 베어 물었다가 곧바로 입에서 뱉었고 주변 사람들도 민망한지 괜히 힐끔거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솔직히 당황했지만 그래도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니 어색하게 웃으며 현장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자, 어떤 요리가 제일 맛있었어? 역시 방금 나온 갈비지. 이렇게 물어보니 그들 표정이 심히 안 좋아 보이는데도 입으로는 억지로 갈비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근데 그 답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는 제가 봐도 한눈에 티가 났습니다. 식탁 위엔 음식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말이죠. 그런데도 저는 역시 외국인들도 중국 갈비 맛을 알아보내라고 스스로 정신승리를 했습니다. 이 어설픈 방송 덕에 중국 시청자들도 화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언론에서 황요명 도대체 시즌을 몇 번이나 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요리를 못 배웠냐? 이건 나라 망신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했습니다. 저야 뭐 그건 황요명 개인 탓이지 프로그램 자체는 괜찮다라고 무책임하게 넘기고 싶었는데 문제는 요리뿐 아니라 위생 논란까지 터져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방송하면서 유럽 현지 식당 규정이 꽤 엄격하다는 걸 대충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국 스타일로는 음식하면서 두건, 마스크, 위생장갑 그런 걸 쓰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답답해 보이거든요. 에이, 이건 예능이잖아. 굳이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할 필요 없어. 이런 제 생각이 화근이었죠. 실제 촬영 내내 여성 출연자들은 긴 머리를 양갈래로 따아서 늘어뜨렸고 맨손으로 뼈있는 고기를 조물조물 주물렀습니다. 손은 또 금방 옷자락에 문질렀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다시 그 손으로 반죽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출연자 중에는 네일아트를 화려하게 한 상태로 오이 썰고 고기 손질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방송 편집을 살짝 해볼 수도 있었는데 이미 너무 많은 장면에서 그런 모습이 잡혀버려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방심했지만 시청자들은 당연히 더럽다 역겹다라는 비난을 쏟아냈죠. 언론에서도 방송팀이 기본적인 위생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는다. 망신이다. 이런 비판 기사가 연일 터졌습니다. 아니, 이게 한국 예능에서는 그렇게 깨끗하게 보여? 라고 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국 예능에서는 오픈하기 전에 철저하게 요리를 배우고 시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늘 손을 씻고 머리카락이나 손톱 관리, 위생모 착용도 기본적으로 진행한다. 였습니다. 저는 그걸 듣는 순간 조금 억울했습니다. 중국도 원래 깨끗한데 카메라가 괜히 그렇게 잡았을 뿐이다. 게다가 저 사람들도 우리 기원을 따왔을 텐데 왜 우리만 욕하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서양인들이나 한국인들 기준에선 위생에 대한 인식이 더 철저하다 보니 당연히 우리 프로그램이 비교당하며 호되게 까이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방송이 헝가리 현지에서도 거센 항의를 받으면서 급기야 식당, 식사실 임시로 대관한 장소였습니다에서 위생점검 결과 부적합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황당해서 현지 관리자에게 항의했는데 돌아온 말이 가관입니다. 칼에 머리카락이 수시로 묻고 땀을 닦은 손으로 곧바로 식자재를 만지면 식당업으로서는 용납하기 힘들다. 저쪽 한국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찍은 팀이 전해왔는데 그와 비교하면 이건 답이 없다는 이야기였죠. 순간 저는 울컥해 한국, 또 한국이냐? 애초에 한국 예능은 우리 중국 문화를 베껴갔을 뿐이야고 열변을 토했지만 헝가리 관리자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규정이 규정이라는 말뿐이었죠. 저는 방송 종료 후 잠시 한국으로 건너와서 다음 시즌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겸사겸사 중국에서 투자 받으려면 한국처럼 잘 되는 모습도 좀 보여줘야 했거든요. 사실 제가 한국 땅을 밟는 건 대단히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죄다 우리 중국을 모방해서 발전한 거잖아. 게다가 요즘은 한국이 문화니 음식이니 다 글로벌화됐다고 떠들어대는데 웃기지도 않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짜증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려고 줄을 서는데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은 줄을 엄청 길게 서서 차례차례 심사를 받더군요. 저는 기다리는 거 질색이라 자연스럽게 앞으로 쓱 끼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뜸 한국 공무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서 죄송하지만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가 주세요. 라고 합니다. 저는 뻔뻔하게 아니 나는 일정이 급해서 그래. 이거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인은 차분하게 다른 분들도 스케줄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항이고 모두가 줄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참 참견도 잘해요. 할 수 없이 저는 다시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기분이 더러웠지만 거기서 더 소리 질렀다간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어쩔 수 없었죠. 공항 밖으로 나와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를 타려고 했습니다. 한참 기다리다가 타려는데 제가 손에 든 음료 캔을 마저 다 마시고 버스 창가 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변 한국인 승객들이 뭔가 수군거리더니 한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 버스 타려면 저기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왜 길바닥에 버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에이, 직원이 치우겠지라고 말했는데 노인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여기는 그런 식으로 방치하지 않아. 본인이 버린 건 본인이 치워야지 라고 했습니다. 뻔뻔하게 우기려다가 또 큰 소리가 날 것 같아 얼른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귀찮아. 중국에서는 대충 아무데나 버려도 누군가 치워주는 편인데 제가 이렇게 중얼거리자 다른 한국인도 쯧쯧 혀를 차며 보는 겁니다. 괜히 기분이 상했지만 그냥 버스를 탔습니다. 시내에 도착해서 유명한 한식당을 지나치는데 보니까 한국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궁금했던 한국 갈비 맛을 한번 보자며 저는 동행 PD와 함께 줄 맨 앞으로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한국인 직원이 손님 뒤에 줄 서셔야 해요라고 딱 막더군요. 저는 아니, 중국에서는 이런 식당에서 VIP 대접이 기본이다. 난 방송 그냥 자리를 줘 라고 강하게 요구했는데 직원이 정색하며 죄송하지만 저희는 일행과 상관없이 모든 손님이 순서대로 기다립니다. 라고 한마디 하더군요. 굉장히 무뚝뚝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니 더 뭐라고 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변 한국 손님들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다시 분이 났지만 별 수 없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길거리에서 간단히 보리를 보고 싶어 편의점을 찾았는데 마땅치 않아 보였습니다. 순간 에라 모르겠다. 야외 구석에다 좀 싸지 뭐. 라고 생각한 동행 정말로 건물 뒤에 몰래 가서 보리를 봤습니다. 근데 그걸 한국의 한 학생이 목격하고 동영상을 찍으려다 경찰에 바로 신고까지 하더군요. 다행히 저까지 잡히지는 않았지만 PD는 경찰에게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벌금을 물었다고 들었습니다. 참 별것도 아닌 일로 난리구나. 중국에서는 이런 정도는 넘어가곤 하는데 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찰과 지나가던 시민들이 입을 모아 공공장소에서 무단으로 보리를 보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고 외국인이라고 봐주는 것도 없다라고 말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의 짧은 체류 동안에도 저는 사사건건 간섭받고 제지를 당했습니다. 뭐만 하려고 하면 어디선가 나타난 한국인들이 규칙과 질서를 운운하며 참교육을 날리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이 놈의 나라 오지랖도 널찌라고 생각했지만 밖으로 티를 내면 또 골치 아파질 게 뻔했기에 얌전히 참았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한가득 받고 중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헝가리에서 진행 중이던 중찬팅 시즌7 방송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이미 위생 논란과 요리 실력 부족으로 프로그램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죠.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더군요. 외국인 손님들 중에는 중국에 호감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었지만 일단 음식이 너무 형편없고 지저분하다고 느끼면 아무리 중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 해도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한 번은 현지 헝가리 교민들에게 광고를 크게 뿌리고 정통 중국식 대나무찜 시연회 같은 특집을 열었습니다. 베테랑 셰프라고 소개한 사람이 사실 요리를 독학한 출연자였는데 마구잡이로 고기를 만지다가 대나무찜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출연자가 콧물을 훌쩍대더니 맨손으로 코 주변을 닦고 곧바로 그 손으로 대나무 안에 들어갈 고기를 주무르더군요. 카메라 앞이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고 제가 뒤늦게 편집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여러 대의 카메라에 잡혀버렸습니다. 촬영 스태프들도 그 장면을 어떻게 편집해야 할지 난감해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걸 보면 또 난리 날 텐데 라는 의견이었지만 뭐 굳이 다시 찍을 시간도 없었고 저는 그냥 적당히 커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방영분에는 일부분이 남아버렸고 그게 화근이 되어 이번에는 중찬팅 출연진 콧물 닦고 고기 만져라는 자극적 기사가 떴습니다. 중국 SNS에서는 당연히 불타는 비난이 이어졌죠. 이제는 저도 좀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한국 예능도 사실 별거 없다고 왜 우리에게만 그토록 엄격하게 굴어라고 울분을 토했지만 모두가 입을 모아 한국은 최소한 식당 운영 콘셉트로 방송을 할 때 전문 셰프에게 자문을 받고 위생 수칙 지키는 모습을 미리 철저히 담는다. 방송 전 미리 수차례 합숙 연습을 거친다. 그리고 출연자들도 사전에 교육을 받고 요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그런데 너희는 그 과정을 전혀 안 거치지 않느냐 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도 그럼 뭐 중식은 원래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게 맛의 비결이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 라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이 억지 논리가 어디 통할 리가 없죠.
그 사이에 새로운 손님들이 왔는데 이번에는 영국인 단체였습니다. 비교적 음식에 관대하다고 알려진 영국인들도 우리 음식이 너무 짜고 달고 타버린 느낌이 난다며 접시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출연자들이 테이블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맛이 어때요? 고 억지로 물으니 대답 대신 멋쩍은 웃음만 흘렸고 그나마 어떤 영국 여성은 조금 새까맣게 탔네요. 가볍게 말했습니다. 방송에는 그 장면이 나가면 안 되니까 마이크를 뺐지만 이미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헝가리 현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고 사진도 퍼졌습니다. 중찬팅, 영국인 상대로 탄 요리 제공, 외국인들 곤혹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후로도 계속 사건 사고가 터졌습니다. 여성 출연자들 중 일부가 손톱에 낀 양념이 잘 안 지워진다며 휴게 시간에 도마 위에서 그대로 손톱을 긁고 잘라내고 머리를 만지다 그대로 칼질을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촬영 후 모니터링을 하며 이 장면은 빼자 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여러 곳에서 찍혔기에 완벽한 편집이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외부인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경하다가 핸드폰으로 찍어 SNS에 올리니 우린 통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헝가리 당국이 프로그램 측에 또 한 번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방역과 위생 기준을 강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운영 허가를 취소하겠다. 중국 대사관에도 항의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제야 방송사도 난감해져서 저에게 시즌7은 여기까지 하고 접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아직 재정비 기간이라고 생각하자 곧 수습 가능하다 고 반발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국내에서도 우리 예능을 어설프게 베껴서 국제적 망신만 시킨다 라는 자조적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은 한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깔끔한 모습과 수준 높은 요리, 서비스를 선보였다는 거죠. 저는 또 억울했습니다. 원조는 중국인데 왜 중국이 욕을 먹고 한국만 칭찬을 받는가? 제 입장에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같은 자리를 마련해 중식이야말로 진짜 세계 최고이며 한국이야말로 중화 문화를 베낀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외신 기자들은 그건 당신의 일방적 의견이 아닙니까? 한국 예능의 완성도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 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라고 반문했고 저는 별다른 답을 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했습니다. 방송 종영이 가까워지자 저는 중국어 학당 학생들이 또다시 단체로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최후의 반전을 꿈꾸며 갈비 요리를 대대적으로 리뉴얼하려 했습니다. 황효명 대신 이번에는 다른 여성 출연자가 나서서 독특한 소스를 만들겠다고 했죠. 하지만 역시나 단맛에 치중하다 보니 또 탄 냄새가 진동했고 그것을 맛본 몇몇 학생들은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그 소스에 미세하게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한 서양 남학생이 먹다가 이게 뭐지? 하고 길다란 머리카락 한 올을 젓가락으로 집어들었고 순간 현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식당이 아니라 그냥 대충 만든 길거리 음식 수준이다. 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너무도 창피했습니다. 그런데도 속으로는 우리가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모든 기준이 한국이랑 똑같을 거라 생각하지? 중국 특유의 멋이 있는데 라고 정신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도 그건 명백한 사고였지만 절대 방송사고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오는 정도야 전 세계 어디서든 흔한 일이지 않나. 이렇게 우겼지만 학생들이 식사를 거부해버리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중국 언론에서는 이번 시즌의 총체적 난국을 두고 한국과의 비교가 너무도 뼈아프다. 차라리 이렇게 수준 낮은 모방을 할 바에야 중국만의 새로운 예능 포맷을 개발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평을 내놨습니다. 저는 모든 포맷은 사실상 중국이 원조다. 한국이 무단으로 베껴갔고 우리는 원조로서 정당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을 뿐이라고 끝까지 반박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찬팅 시즌7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고 부끄러운 위생 논란과 형편없는 요리 솜씨 그리고 외국인들로부터 음식을 거부당한 방송이라는 꼬리표만 달고 조기 종영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헝가리 현지에서 망신을 당하고 한국과 비교되어 더 망신을 당하고 중국 내에서도 몰매를 맞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과도하게 까다로운 외국 규정 탓이고 원래 중국 음식은 자유분방함의 맛이 있는 건데 그걸 몰라주니 답답할 노릇이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저는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한국 예능이든 세계 어딜 가든 본질적으로는 다 중국 것을 따라하는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실수를 했다는 말입니까? 언제나 중국이 최고이지 한국에 뒤질 일은 결코 없다고요. 제가 하는 방송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제가 추구하는 건 명확합니다. 중국이 곧 세계의 원조며
한국 따위는 우리의 아류라는 거죠. 그리고 이왁 씨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한치의 후회도 없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인정 못하겠으면 못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공영방송국 기자 소피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데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제가 중국에서 겪은 일과 그곳을 탈출하듯 빠져나와 한국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여정이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경험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몸소 체험한 감시사회와 조작된 뉴스, 그리고 왜곡된 역사의식은 그저 책이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남부 지역의 지진과 산사태를 취재하다가 만나게 된 여러 충격적인 사실들은 제가 이 글을 쓰게 하는 가장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겪었던 경험을 여러분이 접하게 된다면 조금은 믿기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저 스스로도 중국을 경험하기 전에 가졌던 편견, 선입관, 혹은 설마 그렇게까지 나는 아니란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진솔하게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적어도 제가 중국 땅에서 발로 뛰면서 직접 본 장면과 들은 목소리, 그리고 제 마음에 새겨진 트라우마를 고스란히 담아낸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원래 파리 본사에서 국제부 리포터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유럽 내 이슈들을 다뤄왔고 때때로 아프리카나 중동 쪽에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아시아는 아직 미지의 세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편집국 회의에서 제 이름이 중국 베이징 특파원 후보로 지목되었습니다. 처음엔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나지? 중국이라니. 심장이 쿵쾅거렸죠. 소피아, 내가 국제 정세와 현안에 관심이 많고 리포팅에 심층성이 있다는 걸 잘 알아. 중국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많잖아. 내가 잘 다뤄줬으면 해. 편집국장의 말은 칭찬 같으면서도 어쩐지 아무나 하기 어려운 곳이니 내가 해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중국은 언론 자유가 제한적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고 낯선 문화적 환경에 대해 적응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험심과 호기심이 큰 편이었어요. 언젠가 아시아의 거대 국가인 중국을 직접 취재할 날이 오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해왔는데 그 기회가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하나같이 걱정했죠. 거기서 자유롭게 기사를 쓸 수 있겠어? 위험하진 않을까? 저 또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문 기자로서의 소명의식과 탐험 정신이 저를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저 발령을 수락해야겠어. 그리고 내가 직접 겪은 중국을 세상에 제대로 알려보자. 출국 전에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긍정적이고 낭만적인 상상도 있었습니다. 유구한 역사, 화려한 문화, 맛있는 음식, 그리고 가파른 경제 성장 등이 떠올랐죠. 그러나 동시에 중국 정부의 검열과 감시가 심하다는 소문도 매우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가보기 전까지는 그 모든 이야기가 반쯤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인지 알 수 없다는 느낌으로 남아 있었죠. 드디어 베이징행 비행기에 오르는 날, 제 마음은 반은 기대, 반은 불안이라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그리고 편집국 동료들의 격려 메시지를 받으며 비행기에 탔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이제부터 내가 쓰는 기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곳의 공기가 파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걸 단번에 느꼈습니다. 공기 중에 섞인 미세먼지와 스모그, 그리고 무언가 음습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마스크를 써도 목이 칼칼해지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정도였습니다. 중국의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는 보도를 본 적은 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공항 밖으로 나가자 보안 카메라 CCTV가 사방에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QR코드 앱 같은 것을 수시로 찍고 일정 건물에 들어갈 때도 신분 정보를 확인받는 듯 보였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곳은 정말 통제가 강한 사회인가 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제가 공항 로비에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리웨이 리웨. 제 배정된 공식 현지 코디네이터이자 가이드라고 소개했습니다. 프랑스어를 꽤 유창하게 구사하는 데다 품격 있는 옷차림과 온화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소피아 씨 맞으시죠? 베이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취재 일정부터 생활 전반까지 도와드릴 예정이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의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저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믿을 만한 가이드를 붙여줬구나. 언어 문제도 한결 수월해지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가방을 끌고 그의 차에 탔죠. 시내로 이동하는 길은 생각보다 교통체증이 심했습니다. 건물은 높고 화려했지만 무언가 회색빛으로 물든 듯한 풍경 속에서 이 도시가 거대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차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면 마치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막연한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아마 어딜 가든 CCTV가 작동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 짐을 풀고 난 뒤 저는 간단한 도시 풍경 스케치 기사를 써서 본사에 송고했습니다. 아직 본격 취재를 시작하기 전이니 첫인상 정도만 담았죠. 베이징은 현대적이지만 동시에 어딘가 위축된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 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가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거지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알게 됩니다. 이 도시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는커녕 내 자유로운 취재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것인지를요. 베이징에 도착하고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중국 남부 지방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그것도 매우 강진이었고 뒤이어 대규모 산사태까지 일어나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재난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군인과 경찰이 총동원되어 빠르게 대응 중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화면에는 군인들이 재난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장면이 연일 방영됐습니다. 프랑스 본사에서도 당연히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소피아, 이번 지진과 산사태 취재가 내 첫 메인 기사로는 안성맞춤일 것 같아. 베이징에서 그냥 탁상공론하지 말고 현장에 직접 가봐. 편집국장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진짜 중국을 취재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재난 보도는 기자로서 고된 작업이지만 동시에 가장 기자다운 일을 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니까요. 바로 리웨이에게 남부 지방 재난 현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알겠다며 비행기 티켓과 숙소를 예약해줬고 통역과 현장 가이드도 자처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이 말이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언가 꺼림칙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묘한 기운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땐 그런 직감 따위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드디어 남부 지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지진과 산사태로 피해가 극심하다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첫인상부터 이상함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지 며칠째라면 현장은 여전히 정신없고 혼란스러워야 합니다. 실종자를 찾는 이들의 절규, 쓰러진 건물들, 구호 물품을 나르느라 분주한 자원봉사자들, 이런 모습들을 예상했죠. 그런데 제가 본 현장은 마치 드라마 세트장 같았습니다. 군인과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곳곳에 배치된 카메라를 향해 멋진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거든요. 물을 퍼붓고 흙먼지를 일으키고 아이를 구출하는 모습을 리허설까지 하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건 뭐지? 진짜 피해 현장이 맞아?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좀 더 주변을 돌며 살펴보니 규모가 큰 산사태가 있었던 지역이라 여전히 토사물이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모자란 건지, 인력 문제인 건지, 실제 복구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흔적도 선명했어요. 그저 카메라가 돌아가는 장면에서만 군인과 경찰들이 등장했고, 카메라가 꺼지면 그들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실제 구호 활동이 있긴 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쇼를 하고 있을 줄이야. 현장에 모여있던 주민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저를 피하거나 인터뷰는 할 수 없다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경찰이 곁눈질로 지켜보고 있는 탓인지 다들 몸을 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한 중년 여성을 구석진 곳에서 만났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이야기하더군요. 여기 상황, 뉴스랑은 달라요. 정부가 문제가 터지면 늘 이런 식이에요. 국민들에게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연출된 영상을 만들고 언론에 뿌리는 거죠. 사실 우리는 제대로 된 구호 물자도 받지 못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왔어요. 의료진도 부족한데 사진 찍을 때만 잠깐 나타나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지진으로 집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은데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도 턱없이 부족하고 정부가 보낸 구호 물품도 오래된 것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 이 지역은 지반이 약하니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했는데도
정부는 이를 무시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재난이 터지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대응만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자로서 이걸 절대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반드시 기사로 써야 한다. 는 사명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저 브리핑 자료를 받아쓰기 언론이 되지 않기 위해 저는 최대한 사실을 수집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움직임을 보이는 사이 제 곁에 있던 가이드 리웨이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제 취재를 돕겠다며 지역 주민과 연결해 준다거나 통역을 자처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피아,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든지 너무 자극적인 장면을 찍으려고 하면 곤란해집니다. 같은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의문이 생겼지만 현지인으로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를 향해 보내는 눈빛은 마치 제가 위험한 선을 넘으려 한다며 경고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무너진 마을에 들어가려는데 경찰이 진입을 막았습니다. 외국 기자 출입 금지 구역이라는 명분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항의했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제 기자증과 여권이 있는데 왜 못 들어가는 거냐? 그때 리웨이는 저를 대신해 경찰과 중국어로 대화를 주고받더니 돌아와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피아, 이곳은 군사시설 인근이라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거라고 하네요. 괜히 억지로 들어가려 했다간 체포될 수도 있어요. 뭔가 석연찮았지만 순간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니 그가 대신 경찰과 대화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려는구나. 괜히 문제 생기는 걸 막으려나 보다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조금씩 그의 존재가 갑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취재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안전 문제, 중국의 엄격한 규칙을 들먹이며 제 동선을 제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틈틈이 주민 인터뷰를 진행하고 카메라로 현장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부호 물자를 노상에 쌓아두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장면이라든지 사실상 손도 못 댄 토사물 위에 공무원들이 몰려와 사진만 찍고 가는 모습, 그리고 물건을 받지 못해 배고픔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의 절망적인 표정까지 담았죠. 한편으로는 적어도 중국 정부가 잘 대처하는 장면이라고 내보내는 뉴스가 얼마나 조작된 것인지를 보여줄 증거도 모으려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산사태 현장에서 군인들이 구멍 속에 누워있는 연기자 아역을 구출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촬영하는 모습을 포착했죠. 각도 좋아. 다시 한번 이라는 소리와 함께 NG가 날 때마다 다시 연출을 해대는 장면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임시로 중국 남부 대지진과 산사태, 구조쇼 뒤에 숨은 참상쯤으로 정했습니다. 내용은 중국 정부의 조작된 보도와 현장의 열악한 실제 상황을 동시에 고발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직접 인터뷰한 주민들의 발언을 인용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이나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으려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핵심 메시지를 담았죠. 기사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기사로 인해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까 하는 걱정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외면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결국 저는 기사를 완성해 프랑스 본사 편집국으로 보냈습니다. 이틀 뒤 기사가 프랑스 공영방송의 웹사이트와 주요 뉴스 시간에 보도되자 내부적으로도 반향이 컸습니다. 시청자와 독자들도 정말 충격적이다. 정부가 재난 현장을 이렇게까지 조작하다니라는 반응을 보였죠. 해외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사 후폭풍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영어로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소피아 양, 당신의 기사가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계속 주시 중이다.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길 바란다. 처음엔 장난 전화인 줄 알았는데 그 목소리는 제가 지난 일주일간 취재하며 방문했던 장소와 만났던 사람들 목록을 줄줄이 읊어댔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몇 시에 숙소를 나와 어디를 갔는지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당신의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을 거려.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보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리웨이에게 이상한 협박 전화를 받았다. 혹시 이 번호를 추적해 줄 수 있겠냐고 했죠. 그는 제 휴대폰을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긴 한다.
아마 정부나 민간 우익 단체 같은 곳에서 겁을 주는 걸 거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날 밤, 제 노트북이 숙소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다시 돌아왔는데 컴퓨터 내부에 이상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고 파일들이 일부 손상되거나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노트북을 가져가서 제 자료를 뒤져본 뒤 아무렇지도 않게 돌려놓은 거죠. 그 뒤로는 호텔 복도를 지날 때마다 누군가 제 방을 엿보고 있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취재 현장에 나갈 때도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디 가든 CCTV가 있고 혹시 제 뒤를 밟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 정신이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남부 재난 현장을 취재하던 중 저는 여러 중국인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로 보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진 피해 상황이나 구호물자 분배 이야기를 물어보는 정도에 그쳤는데 자연스레 대화가 길어지다 보니 그들의 역사관이 드러나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인터뷰인은 정부 기관에서 파견된 관리처럼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중국은 세계 문명의 시초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말 자체도 꽤 강한 표현이었지만 사실 이런 주장은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 들어봤기에 자국 역사에 대한 과한 자부심 정도로 넘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주장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사실 세계에 존재하는 문화재나 유산 가운데 진짜 원류를 따져보면 거의 모두가 중국에서 기원했습니다. 서양 문명조차도 먼 옛날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원래부터 중국 영토였고 거기 사는 민족도 중국에서 갈라져 나간 치료 정도라고 봐야 해요. 현재 한국인들이 자기네 전통이라 주장하는 것들, 예를 들어 음식, 의복, 심지어 한글과 같은 문화적 산물도 모두 중국이 만들어준 겁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역사의 뿌리가 중국에 있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글과 음식까지 모두 중국이 만들어준 것이라니 황당해서 말을 잇기 어려웠지만 일단 좀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말씀은 좀 많이 과감한 해석인데 한국 사람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부분 아닌가요? 한글 역시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관리는 비웃듯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역시 유럽인들도 한국의 왜곡 교육에 현혹되셨군요.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이 중국의 학문과 문자를 토대로 만든 게 바로 한글입니다. 결국 뿌리는 전부 중국이라는 말이죠. 한국이 겉으로는 독자적 문자를 개발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정작 그 근본은 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더 황당한 건 한국 사람들이 이순신 같은 위인을 마치 자기네만의 영웅으로 추앙한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이순신의 가문은 중국에서 유학을 한 흔적이 많고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 자체가 명나라의 속국이었으니 이순신도 따지고 보면 중국에 충성을 바친 장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마음대로 국민 영웅으로 만들어낸 거죠. 저는 정말 입이 막혔습니다. 이순신이 어떻게 중국의 장수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상대가 매우 확신에 차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려 했으나 그는 오히려 더 뻔뻔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중국인 관리 한국에서는 자국이 주체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일본에 맞서 싸웠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중국이 없었으면 한국의 독립도 불가능했어요. 만주 지역 등지에서 한국 독립군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우리 중국의 배려 덕분이었다고요. 게다가 우리가 조금만 역사책을 들춰보면 과거 한반도 지역은 줄곧 중국 왕조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고려든 조선이든 결국 명나라나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었잖아요. 이제 와서 한국이 독자적 국가라고 우기는 게 웃길 뿐이죠. 저는 순간적으로 분노를 느꼈지만 이곳이 중국 땅임을 상기하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자국 위인이라 말하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혹은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김구나 윤봉길 같은 분들까지도 모두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관리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연하죠. 김구나 윤봉길이라는 사람들도 중국 땅 상하이, 만주 등에서 활동했다는 걸 한국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활동 기반과 조직, 자금까지도 누가 마련해 줬겠어요? 우리 중국 측이 큰 틀에서 용인해 줬으니 가능했던 일이죠. 사실상 그들도 중국의 학문과 인프라를 활용해 독립운동을 한 셈이에요. 그래 놓고 독립의 공을 전부 자기네로 돌리는 건 정말 모렴치한 행위라고 봅니다. 어차피 한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늘 중국의 속국이었고 현대에 들어서도 미국이나 서방 세력에 휘둘리는 걸 보면
자립할 만한 수준이 안 됐다는 증거죠. 스스로 뭐 하나 이뤄낸 게 없는 나라니까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린가 싶어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인가요? 아니면 일부 극단주의자의 생각인가요? 그 관리는 곤란한 듯 웃으며 공식 입장이든 아니든 우리 중국인 대부분이 이렇게 배워왔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서 체제 내 교육과 선전이 만들어낸 집단적 믿음이라면 쉽게 바뀌기 어려울 테니까요. 더 놀라웠던 건 현장에서 만난 다른 공무원 혹은 자원봉사자들과의 짧은 대화에서도 비슷한 뉘앙스를 감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20대 남성 자원봉사자는 요즘 한국이 한복이니, 김치니, 이런 것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지만 원래 다 중국에서 기원한 거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놈들은 우리가 만들어준 문화를 슬쩍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다. 참 웃기다라며 비아냥대기도 했죠. 역사의식이 정말 낮다고 표현하기에는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세계의 문명의 중심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특히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중국 덕을 보던 속국일 뿐이라는 집단적 사고가 퍼져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나라는 곳곳에 있지만 세종대왕, 이순신, 김구, 윤봉길 등까지 들어가며 전부 중국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건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은 제가 본사에 보내는 기사에 곧바로 담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재난 현장 조작에 대한 기사를 써서 중국 당국의 심기를 건드린 상태였거든요. 그 와중에 역사 왜곡 문제까지 대대적으로 다루면 훨씬 큰 반발과 검열이 뒤따를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인으로서 저는 이 대화들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녹취와 메모를 모두 정리해 두었어요. 적당한 시점이 오면 이 중국인들의 중화 중심 사관과 한국 역사 문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폭로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독자들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만난 가이드 리웨이를 비롯해 제 주변에서 저를 감시하는 듯한 중국 측 인물들의 존재였습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바깥으로 새어나가면 또 어떤 방식으로 협박을 받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컸어요. 실제로도 이후에 협박 전화와 노트북 도난 사건 등이 일어났으니까요. 저는 여러모로 이 상황을 분석해봤습니다. 이들이 대놓고 한국의 독립은 중국 덕분이라고 주장하거나 한국 모든 위인들은 중국에서 교육받은 것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걸 보면 이는 단순한 착각이나 과장이 아닌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주입된 교육의 산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이른바 동북공정을 비롯해 주변국 역사를 자국사로 편입시키려는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중국은 역사적으로 주변 모든 국가의 중심이자 이들의 문화를 탄생시키고 발전시킨 근원지라는 주장을 대대적으로 가르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교육을 받으며 자란 중국인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나 역사를 원래 중국의 거지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뒤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이 충격적인 대화를 어떻게 기사화하지? 이걸 있는 그대로 보도하면 중국 당국은 당장 나를 추방하려 할 텐데 하는 고민이었죠. 하지만 언젠가는 이 내용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메모장과 녹취 기록을 다시 정리하고 중요한 문장들은 별도의 파일로 보관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의 땅과 역사, 심지어 위인들까지 전부 중국 것이라 우기는 실태를 자세히 담아둔 것이죠. 인터뷰한 인물들마다 사용한 표현을 가능한 한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누군가 그것은 기자가 과장한 거다라고 반박하더라도 실제 발언 기록이 있으니 증거로 남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점점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저는 편집국에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취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감시가 심하고 협박도 받고 있어요. 노트북 해킹이나 도난도 당했고요. 편집국에서는 당장 안전이 걱정된다면 베이징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주변 국가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컸습니다. 이대로 쫓기듯 떠나야 하나? 아니면 좀 더 버틸까? 그런데 문제는 버틴다고 해서 뚜렷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고 무엇보다 제 신변 안전이 불확실했죠. 결국 여러 날 고민 끝에 편집국장과 협의해서 중국을 일단 떠나 다른 나라에서 기사를 이어서 쓰자는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 편집국에서
새로운 특파원 자리를 마련해 놓은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언론 자유가 비교적 보장되고 제가 이전부터 관심도 많았던 나라였죠. 소피아, 내가 한국에서 잠시 머물며 그쪽 이슈도 다루면 좋을 것 같아. 중국을 직접 건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국은 안전할 테니까. 저는 속으로 안도하며 네, 그러면 최대한 빨리 비행기 표를 끊어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느냐였어요. 이미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고 공항 출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 리웨이가 제가 안전하게 공항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라며 자청했습니다. 저는 그가 그래도 내외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출국 당일 공항 터미널에서 짐을 끌고 체크인을 마치려던 순간 리웨이가 제게 믿을 수 없는 고백을 했습니다. 소피아, 정말 미안합니다. 사실 저는 중국 국가안전부 일명 국정원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파견된 요원입니다. 제 임무는 당신 같은 외국 기자를 가이드하며 당신의 취재 동향을 보고하고 관리하는 것이었죠.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저는 소리를 지르려다가 주위 시선을 의식하고 간신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부에서 본 지진, 산사태 조작 현장 그리고 당신이 쓴 기사 모든 것이 당국에 즉시 보고됐습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당신 같은 외국 기자가 이런 민감한 사안을 파헤치는 걸 용납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내가 중간에서 어느 정도 선으로 막아냈습니다. 당신이 더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도록 조정하기도 했고요. 마지막까지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 것도 제 임무입니다. 당신이 문제를 더 일으키지 않고 중국을 떠나주는 게 양쪽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그는 제 취재를 돕는 척하면서 사실상 모든 정보를 수집해 당국에 보고해 왔던 겁니다. 정말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제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나에게 뭘 원해요? 제가 겨우 입을 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냥 무사히 한국으로 떠나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중국 정부나 우리 체제를 적대시하는 기사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신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울분을 삼키며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제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더 이상 그와 언쟁을 벌이는 건 의미가 없었죠. 다만 그 순간 머릿속에선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협박과 감시는 다 이자의 손을 거쳐 진행되었구나. 그래도 어쨌든 나를 큰 위험으로 몰아넣지는 않았으니 최소한의 자비는 베푼 걸까 하는 아이러니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을 말 그대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텅 빈 허탈감이 남았고 동시에 무사히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창문 밖을 바라보는데 마치 거대한 감옥을 벗어난 기분이 들었죠. 거대한 스모그 속 도시와 감시 시스템, 조작된 뉴스, 그리고 왜곡된 역사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저는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가 맑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미세먼지가 없진 않다고 들었지만 적어도 제가 각 경험한 베이징과 남부 지역에 비하면 훨씬 쾌적했어요. 공항 내부는 현대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있었고 입국 심사도 비교적 부드럽게 진행됐습니다. 저를 맞이한 사람은 미리 연락을 받아둔 외신 기자 제임스였는데 그는 영어와 한국어를 유창하게 오가면서 여긴 베이징이랑 분위기가 많이 다를 거다. 언론 환경도 훨씬 자유롭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밤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 한국인들은 시위나 집회도 자주 열고 언론 비판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중국과는 전혀 달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하는 문처럼 들렸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니 길거리 풍경이 깔끔하고 사람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확연히 보였습니다. 시민들의 표정도 어딘가 여유롭고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하거나 SNS를 즐기는 장면이 자연스러웠죠. 당연히 중국에서도 스마트폰을 많이 쓰지만 검열과 통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적어도 구글이나 유튜브, SNS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누웠는데 그제야 긴장이 좀 풀리면서 몸이 노곤해졌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이제는 감시당하거나
협박 전화가 걸려오지는 않겠지라는 안도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며칠 뒤 프랑스 본사 편집국장으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소피아, 당분간 한국에 머무르면서 한국 소식을 좀 더 심층적으로 전달해주면 좋겠어. 원한다면 장기 체류도 가능하다. 제가 물론 좋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에서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당분간은 절대 중국 땅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저에게 정말 흥미로운 취재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이 시작되자 저는 일상 곳곳에서 자유라는 가치를 실감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인터뷰를 요청할 때 그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도 서슴지 않았고 때로는 이게 한국 사회의 문제다라며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신기하고 낯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터뷰를 시도하려 하면 대다수가 두려움에 입을 닫거나 정부를 비판하기는커녕 무난한 말만 했으니까요. 게다가 언론사들도 각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정부 정책이나 정치 문제를 비판 또는 지지하는 등 다양한 보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편향이나 악의적 보도가 나오기도 하지만 적어도 중국처럼 국가가 승인한 서사 하나만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첫 기사로 한국의 언론 자유와 시민 목소리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적어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SNS나 언론을 통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뤘죠.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중국의 상황을 살짝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본사 편집국에서는 이 기사를 크게 환영했고 독자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저는 매일같이 이곳은 중국과 얼마나 다른가를 느낍니다. 당장 밤늦게 길을 걸어도 어디선가 불시에 검문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촬영해도 누구 허락을 받았냐? 라고 따지는 사람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은 정부 정책이나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제가 우연히 본 한국의 거리 시위나 청와대 혹은 대통령실 주변 집회 모습은 시민들이 각자 목소리를 내는 생생한 민주주의의 현장 같았습니다. 그런 걸 중국에선 상상하기 힘들지요. 또 한국 젊은 세대는 자국 문화와 역사를 꽤나 자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고쳐야 할 점은 고쳐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처럼 우리 체제는 완벽하다거나 모든 주변국은 우리에게 빚을 졌다는 식의 자아도취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문제도 많고 갈등도 치열하지만 그게 바로 자유가 살아있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여러 기사를 송고하는 동안 프랑스 독자들 사이에서도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는 기사가 더 보고 싶다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한중 비교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언론 자유, 정치 체제, 시민의식, 그리고 역사 왜곡 이슈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기획이었죠. 이 기획을 진행하며 저는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한국 학자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중국 출신 유학생들과도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중국 출신 유학생들은 해외에 나와서 한국이나 서방 국가를 경험한 뒤 중국 체제에 대해 비로소 의문을 갖게 됐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대다수는 여전히 본국의 가족이 위험해질까봐 혹은 내가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까 바라는 이유로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이 역시 저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머무른 지 이제 반년이 되어갑니다. 저는 이곳에 적응했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워가며 현지 취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중국에서 도망쳐왔다는 느낌이 강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선택해서 이곳에 체류하고 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물론 한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청년 실업, 노인 빈곤, 부동산 문제, 양극화, 정치적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문제들을 아무도 말하지 못하도록 틀어막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 집회하고 언론이 이를 크게 보도하며 정치권이 여론을 수렴의 방향을 잡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 저에겐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아시아 전반의 이슈를 다루고 싶습니다. 특히 중국이 주변국에 어떤 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며 그 체제 내에서 어떤 갈등이 벌어지는지를 꾸준히 기록하려 합니다.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중국에 대응하고 자국의 역사와 문화, 주권을 지켜나가는지도 살펴볼 작정입니다. 가끔은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남부 지역 재난 현장에 늘어선 카메라와 조작된 구조 활동, 그리고 그 뒤에서 서성이는 군인들과
경찰의 눈빛, 협박 전화에 떨던 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한국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나는 이제 자유로운 환경에 있다고 스스로 다독입니다. 제 기사를 읽는 독자분들, 그리고 저를 격려해준 동료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면서요. 감사합니다.